KBS 1라디오 정오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가뜩이나 이 환절기인 상황에 눈과 코가 괴로웠던 분들 많으셨죠.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대부분이 씻겨 내려갈 것이다, 이런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도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만추의 정취도 사그라들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겠죠. 그렇습니다. 2022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미처 못 챙긴 것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올해를 아쉬움 없이 떠나보낼 준비를 서서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릴게요. 이지은 캐스터. 네, 포근한 날씨 속에 단풍 구경하러 놀러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지방 쪽 정체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30km 넘는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수원신갈과 남사진위 나들목을 앞두고 밀리는데 충청권 진입해서는 망향휴게소부터 목천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선에서 평택 제천선 이용하신다면 제천 방향으로 남한성 일대에서 많이 답답합니다. 서안성부터 금광 3터널까지 쭉 정체고요. 중부선은 남이 쪽으로 남이천과 진천을 중심으로 불편합니다. 중부내륙선은 창원 쪽으로 여주부터 감곡까지 막히면서 경기권과 충청권 모두 힘겹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 그리고 호남권으로 내려갈 때 이용하는 서해안선은 다른 주말에 비해 비교적 정체가 심하지는 않은데요. 목포 방향 8탄 분기점에서 주춤한 뒤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원 지역으로 이동하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 사이에서만 밀리고요. 이후 강원권에서는 정체 없이 수월하게 지납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경기권의 정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용인 부근에서만 주로 답답한데요. 이 정체는 마성터널에서 용인 지나 양지터널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인천 쪽으로는 마성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났으니까요. 속도 줄여서 조심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지은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윤성민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부터 해외 순방 중인데 어젯밤에 그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죠.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한국이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어제가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로 미국 등의 서구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자체적으로 전략을 처음으로 발표한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도 주목받았던 발언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선 안 될 것이다 라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이런 표현이 사실 미국이 중국의 확장을 견제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그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기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제 발표한 자리가 한 아세안 정상회의였는데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문제들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으면서 중국을 자극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14일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을 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해외 순방에서는 순방 일정이나 목적 이런 게 주목받는 게 아니라
언론 탄압이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들 탑승을 배제했기 때문인데 대통령실 측의 주장은 뭡니까? 대통령실은 지난 뉴욕 순방 당시에 MBC의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의 단초가 됐던 영상을 처음 보도했던 곳이 MBC였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자막을 달아서 보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MBC가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왜곡 보도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사실 윤 대통령과 MBC의 관계는 윤 대통령이 검사였던 시절부터 안 좋았었죠. 그 2020년 3월에 MBC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 유착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검언 유착의 실체가 없었죠, 사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MBC는 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보도를 계속 해왔고 최근에는 PD수첩이 김건희 여사 대역을 쓰고 대역이라는 자막을 달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한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은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국신문협회도 대통령실의 이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 철회하라. 이런 성명을 냈죠? 예, 한국신문협회는 53개 언론사가 모인 언론단체인데 어제 성명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탑승 제한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유도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을 국민께 충실히 전달하려는 데 있다라면서 전용기 탑승을 막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예. MBC의 전용기 탑승 제한 조치에 경향신문과 한겨레 취재진도 민항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민항기를 이용해서 순방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순방을 가게 되면 취재진이 이용하는 전용기 비용 그리고 숙박비, 식비 이런 전체 비용을 모두 언론사가 자체로 부담을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심지어는 항공비의 경우에 민항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비싼 비용을 지불을 해요. 그리고 전용기는 윤 대통령의 개인 소유가 아니죠. 정확히는 공군 소유고 궁극적으로는 세금으로 구입한 국민의 것인데 마치 윤 대통령이 전용기가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타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크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조치에 대해서 MBC부터 본보기로 배제하면서 다른 언론사에게도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식으로 언론 탄압을 하는 것이다라는 비판도 큽니다. 예, 이렇게 특정 언론사 기자를 전용기 탑승 배제한 전례가 있나요? 사실 드문 일이죠. 그 과거 김영삼 정부 때 좀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는데 1995년 동아일보가 손명순 여사가 소매치기를 당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오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청와대가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엔 방문을 했었는데 당시 동행 취재를 동아일보한테는 거부한 일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많이 알려진 사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기자가 대선 때 트럼프와 러시아 연계설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설전을 둘이 했었고 바로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의 유럽 출장에서도 대통령 전용기에 CNN 기자만 탑승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네. 당시 CNN은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백악관은 CNN의 출입을 허가하라 이렇게 일주일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언론 자유 침해 사례로 꼽히는데 이런 일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태원 참사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윤 대통령 순방 떠나는 그 장면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또 언론에 포착됐죠? 예, 윤 대통령이 성남 공항에서 순방을 떠날 때 이상민 장관도 배웅을 왔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배웅 온 인사들과 달리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만 어깨를 2번 두드리면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이 모습만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힘을 내라면서 신뢰를 다시 주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장면이 왜 나왔는지 좀 어제 아침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이 그저께 참모들에게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그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따지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됐었죠. 예.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의 전후 맥락을 설명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간담회에서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서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윤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무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그리고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었다면서 이상민 장관 경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들은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죠? 예. 우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당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그저께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18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요. 대통령실도 재난안전관리체계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점이 없는데요.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수사 결과를 좀 보고 결정하자.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는 의미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가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조금씩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뭐죠? 사실 민주당만 169석이잖아요. 그리고 야 3당이 모이면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민의힘 없이도 단독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태경 의원 등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현실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야당과 협상을 해서 대통령실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는 등의 노력이라도 좀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이번 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만 이번 주 국회는 지난 화요일 운영위원회에서 강승규 수석하고 김은혜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노트에 쓴 그 글씨 또 그걸 지웠잖아요. 예. 이게 사진 기자한테 찍혔죠. 예. 결국은 두 수석이 퇴장까지 당했고요. 예, 맞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국회 운영위가 열렸었는데 대통령 인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강승규, 김은혜 수석은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요. 운영위가 열리는 중에 사진 기자의 그 사진이 그 기사로 나온 겁니다. 두 수석이 노트에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가 지운 장면이 보도가 된 거죠. 운영위 중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크게 반발한 겁니다. 자신들의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실 수석들이 웃기고 있네라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인데요. 예. 특히 그 필담을 한 시점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던 시점이어서 더 반발이 컸던 거죠. 그래서 고성이 양쪽이 오가자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들을 2번 세워서 사과를 하라고 했고 결국에는 퇴장까지 시켰습니다. 사실 웃기고 있네라는 노트는 야당 의원을 겨냥해서 쓴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정감사 도중에 수석들이 집중을 못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비판받을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의 여진이 대통령실이나 야당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더 컸다는 점입니다. 여당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주호영 운영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기도 하죠. 그렇죠. 2번이나 그 대통령실 수석을 벌을 주고 퇴장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가 그 당내에서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당 맞냐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 건데요. 우선 원조 윤핵관이죠. 장제원 의원이 퇴장까지 시키는 것이 맞나 의원들 사이에서 부글부글했다라고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수행팀장이었던 이용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자유 발언까지 직접 신청하면서 주 원내대표를 언급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통령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내부에 주 원내대표를 향한 불만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친윤계 의원들로 분류가 되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는 친윤계로부터 일제히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친윤계에서는 그동안 주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당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두 수석 퇴장 조치로 공개적으로 그 불만이 터져 나왔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주 원내대표는 어제 그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두 수석을 퇴장시킨 배경에 대해서 말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알아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맥락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오늘 일부 언론도 보도를 했는데 운영위 정회 시간에 주 원내대표와 그 두 수석 간의 퇴장에 대해서 좀 협의가 있었고 둘 다 합의를 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어제는 밝히지 않았었고요. 주 원내대표는 대신 이용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그런 사정을 좀 알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 정도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 또 논란이 됐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계 반납 논란 아닙니까? 예. 아직도 공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 고미와 송강을 선물 받았습니다. 풍산개는 국가 소유물로 분류돼서 원칙적으로는 정부에 귀속이 됩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데려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화답을 하면서 데려간 것이었죠. 그런데 정권 이전과 동시에 위탁 개혁을 체결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지금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예산 지급 근거인 시행령 개정이 안 됐다면서 더는 풍산개를 키울 수 없게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풍산개를 파양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당은 사료값이 아까웠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라고 바로 비판을 했고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아서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실은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오늘도 어제만큼 포근합니다. 서울이 21도, 대전, 광주, 부산 23도, 강릉과 제주는 25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은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먼저 시작된 제주 산지는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8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 제주도에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오겠습니다. 대부분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은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인천은 어제부터 지금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이 먼지를 해소해 주겠고요. 내일 낮부터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하루 새 5도 이상 내려앉겠고 월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한 자릿수로 추워지겠습니다.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오늘 서울시내는 집회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무교동 교차로 모전교 사이에서 진행되는 집회 준비 관계로 무교로 시청교차로에서 모전교 방면 전면 통제 중입니다. 오해하시고요.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앞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한문 방면으로 전면 통제한 후에 반대 방면으로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으니까요. 이 주변 이용하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도 혼잡한 상태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으로 가는 길인데요. 양양 분기점에서 사고 소식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지방 쪽입니다. 목포 쪽은 매송 부근에서는 승용차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팔탄 부근에서 현재 막히고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는 10km가량 정체 구간 길어져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안산 분기점에서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지금 국회 최대 쟁점은 국정조사 여부입니다. 오늘 이 문제 여야 의원 한 분씩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부터 전화로 연결합니다. 황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정조사가 당장 필요하다 이런 거죠? 네, 이제 경찰이 수사 감찰을 진행 중에 있지만, 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현장 경찰관들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의 잘못을 규명하는 쪽, 또는 엉뚱하게 해밀턴 호텔의 불법 중축 문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렇게 좀 본질에서 벗어나 있거나 예. 또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그렇게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그런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요. 그럼 본질은 뭡니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 본질은 경찰과 구청이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마땅히 세워야 할 안전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이거든요. 예. 경찰 측면만 좀 살펴보자면 경찰이 마땅히 담당해야 될 혼잡경비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왜 경찰이 혼잡경비 인력을, 즉 기동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는가. 예.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단순합니다. 예. 그래서 기동대만 배치했더라도 얼마든지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참사였는데 예. 그리고 또 기동대 인력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즉 배치될 여력도 있었는데 왜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느냐. 예. 이것이 밝혀야 될, 참사의 원인을 밝혀야 될 핵심 중에 핵심이고 예. 단순 명쾌한 본질입니다. 예. 그렇다면 경찰이 왜 배치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경찰 기동대 배치 결정권자, 즉 경찰 지휘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경찰 지휘관들이 이것을 배치하지 않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 기동대 배치 예. 결정권은 용산경찰서장입니까? 서울경찰청장입니까? 누굽니까? 용산경찰서장이 결정을 해서 서울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예. 서울경찰청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 물론 이제 서울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서의 경력운영 담당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예. 경력이라는 건 경찰력을 줄여서 경력이라는 건데요. 예. 이 운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 그 부서에서 전날이면 기동대 배치 표를 짭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헬로윈 대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거 배치하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예. 왜 배치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용산경찰서장은 왜 건의하지 않았느냐. 더구나 사전에 용산경찰서 정보관은 이러한 그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이 된다는 정보 판단 보고서를 보고한 것으로 맞아요. 이렇게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또 나중에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거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것이 무시되고 알겠습니다. 왜 배치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파악될 일이 아니고. 근데 지금 이미 경찰은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다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 미시적인 문제입니다.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용산경찰서장이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대에 배치하지 않은 데는 보다
어떤 뭘 원자 원인 예. 배경이 되는 이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그 배경이 된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 그 부분이 국정조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 수사로는 밝혀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조사가 즉각적으로 수용되고 빨리빨리 그 하루라도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황운하 의원께서는 그 뭘 원자 원인 배경으로 네. 마약 사범과의 어떤 전쟁, 마약 단속 이걸 언급하신 바가 있죠.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뭡니까? 예. 하나는 이것은 뭐 최근의 현상은 아니지만 경찰 그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이 집회 시위 관리에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 경비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거를 지나치게 우선시해서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경찰을 과잉 배치하는 그런 그 경찰력 운용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그 이태원이 용산 관할 아닙니까? 예. 용산 관할인데 하필이면 용산에 대통령실 이전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광화문에서 시작된 집회 군중들이 용산까지 삼각지까지 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온 정신이 집회 시위 관리와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온 정신이 집중돼 있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경력으로 배치돼도 경력만으로 배치해도 충분히 질서 유지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준의 경력을 과잉 배치했어요. 실제로 용산경찰서장도 또 기동대들도 바로 그 집회 현장에 가 있었고 배치가 됐었죠. 엄청나게 많은 일이 그러면서 이태원에는 이제 배치가 안 됐다 이 얘기고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마약과의 전쟁을 저는 도저히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마약범죄 양상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의 드라이브를 걸 국면이냐. 제가 일선 마약 경찰들 수사관들에게 지금 마약범죄 양상이 어떠냐 하면은 그 일선 경찰들은 갸우뚱합니다. 약간 늘어난 것 같긴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은 좀 뜬금없다는군요. 매우 뜬금없는 일입니다. 통계상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건 확실하죠. 그 통계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관세청 통계가 가장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정확하게는 그 마약 그 단속 건수에 적발된 마약을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그때 최대 5배까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2017년 내 기준으로.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마약 사범이 얼마나 적발되어 단속 늘었느냐라는 것은 1.3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체감으로 느끼는 마약 범죄 양상은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느냐 이건데 근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면 이게 10월 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거기다가 10월 21일이 경찰에 날렸어요. 경찰에 날 때 대통령 축사에서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통령이 경찰에 날 축사 때 경찰 관련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그 축사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하다 이거는 제가 35년 경찰 하면서 대통령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너무 비정상적입니다. 그 대통령 축사에서 그런 디테일한 언급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경찰이 마약 사범 단속에만 집중했다. 네, 그러면 대통령과 또 뭐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뭐 범정부적인 마약 단속 대책, 그다음에 고위 당정 회의를 해가지고 경찰청장이 그 국민의힘 고위 당 간부들과 회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경찰이 온 신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약에 가 있게 된다.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얘기를 한 지가 불과 이 헬로윈데이 2, 3일 전입니다. 그러면은 헬로윈데이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다. 원래 이태원이라는 데가 마약 사범이 많은 곳입니다. 홍대 앞하고. 그러면은 이태원에 이게 코로나19 그 노마스크
사회적 거리도 해제돼가지고 노마스크로 해가지고 첫 번째 갖는 헬로윈데이에서 대규모 인파운집하고 이때가 마약 성과를 낼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마땅히 세워야 할 혼잡경비 대책을 안 세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배경에 대해서 경찰 수사로 밝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충분히 이걸 밝힐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그 서울경찰청에서 누가 이 마약 과의 단속 계획을 세웠는지 또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배치 요청을 왜 무시했는지 등등을 조사할 수 있고요. 또 대통령의 그 마약과의 전쟁을 누가 입안을 하고 누가 기획을 했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국회가 밝혀야 될 일입니다. 이 경찰이 대통령실 상대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더라도 이 정도는 그 담당 부서의 책임자들을 국회에 불러서 추궁하면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기 마련이고 또 좀 다양한 더 나가서 특검도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대형 참사에서는 물론이고 이 국정농단 같은 이 이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는 사안에 있어서는 항상 특검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뿐 아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국정농단도 국정조사 후에 특검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는 셀프 수사라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또 검찰 수사는 항상 그렇지만은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꿰맞추는 사실상 미리 결론을 내놓고 꿰맞추는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법무장관이 있는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장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국정조사를 해서 어떤 배경과 원인을 드러내고 수사는 경찰 수사가 끝나거나 그 이후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거군요.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당에서는 이걸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한 대장동 수사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무슨 범국민 서명운동까지 민주당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면.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정조준하고 있는 건 맞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실제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검찰권을 활용해서 공안 통치 어떤 그 군사 독재를 방불케 하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제1야당 당사를 이렇게 툭하면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것도 건질 것도 없으면서 쇼하듯이 보여주는 그런 압수수색이 결국은 무슨 의도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나 야당에게 데미지를 가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뭔가 저쪽이 뭔가 범죄에 연루돼 있을 것이다. 뭔가 김용 정진상 언론에 보도된 이런 분들과 뭔가 모종의 그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뭔가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냄새를 자꾸 풍기지 않습니까? 이게 노골적인 이제 정치보복 수사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검찰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라고 하면서 국민들과 투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하고 이 국정조사 범국민 서명운동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국정조사는 당장 지금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국정조사를 이제 정부 여당이 선뜻 수용하지 않을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서명운동 뜻이 어딘지 확인해보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국민들의 뜻을 확인해보자는 거죠. 민주당 황운하 의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정조사 당장 하자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회가 보면은 옛날 세월호 때도 우리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노란 리본 달고 아마 지금까지도 달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근데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저는 국회가 그동안에 그 세월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또 안전과 관련된 법령 제도를 제대로
정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대국민께 보통 여야가 보면은 그 앞에서 데모하고 막 그런 계단이 있거든요. 예. 그 계단 밑에 보면은 너른 마당이 있습니다. 예. 그 너른 마당에 전부 다 머리 숙이고 석고대죄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석고대죄해야 될 분들이 뭘 잘났다고 우리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하자 이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도 그걸 하고 국정조사는 필요 없나요? 국정조사를 해봤자 이 수사권도 없고요. 맨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야단 치는 정도에 거치는 건데 야단을 맞아야 될 사람이 야단을 치는 게 그게 자기 모순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연말까지 빨리 수사를 어떤 시기도 마무리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피해 나가기 위한 방탄 국정조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등등에서는 상당히 많은 실체적 진실도 드러나고 국민들이 상당히 박수를 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게 또 무죄인 부분도 무혐의 부분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국정조사 하자는 것은 순전히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수사 중에 있고 또 지금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경찰에서 미흡하면 또 검찰에서 또 저는 실체적 진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저는 노력할 거라고. 그래서 그래도 미진할 경우에는 저는 국정조사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덤비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저는 수사를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필요하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 다 끝난 다음에 하자. 그렇습니다. 이건가요? 타이밍상 그렇고요. 그리고 또 국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없는가 하면은 이태원 참사가 있기 바로 직전에 우리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그때 국정조사 때 그러면 국회에서 특히 행정안전위원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뭘 했습니까?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때. 그렇죠. 국정감사랑 국정조사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국정감사 때 그러면 해당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수십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은 뭐 했는가요? 그 당시에. 하지만 매년 10월에 하는 국정감사는 각 정부 기관들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감사고 이번 이태원 참사가 터지기 전인데 거기서 이걸 따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안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바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 아닙니까? 물론이죠. 이태원 참사 있기 전에 이태원 축제가 야당의 입을 들리자면은 수년 전부터 그런 징후가 나타났다면은 행정안전위에서 축제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갖다 따지고 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우리 앵커님도 KBS에서 조사도 좋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과연 어느 국회의원이 안전과 관련된 발언을 한 의원이 누군지 그것도 한번 우리 취재를 좀 하셔도 좋지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뭐 했느냐 또 법과 제도 정비 뭐 했느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참사가 터진 이후에 참사의 배경으로 왜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경찰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하고 6명은 좀 기소되고 좀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입건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좀 아까 황운하 의원 얘기에 의하면 일선 경찰서장급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는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당장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12 상황관리관이 자리를 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총경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직급상. 말이 됩니까? 112 상황관리관이 자리를 비웠다는 게요? 그리고 용산경찰서장이 몇 시간 만에 나타났습니까? 오래 걸렸죠. 몇 시간 만에 사건이 있고 난 무려 45분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그분들이 일선에 있는 지휘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지휘 라인이
공백이 생긴 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위에 서울경찰청장이나 뭐 경찰청장급에서는 그러니까 책임이 없나요? 아니, 책임이 있죠, 당연히. 밑에서 위로 상부로 보고를 안 하게 되면은 위에서는 모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이 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현장에 지휘 라인이 없는 보고 라인이 붕괴된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 서울경찰청장이든 본 경찰청장이든 예. 이 지휘 라인을 제대로 왜 확보 못했는지에 대한 그 책임감이 있죠, 그분들도. 그렇죠. 근데 이것도 경찰 수사를 통해 다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예. 우리가 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분은 책임을 지고 예. 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분은 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도의적인 책임 또 더 나아가 정치적 책임은 어느 선까지 져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국회의원들도 다 책임 있고요. 네. 국회의원들도 그 입법부의 어떤 우리가 구성원들 아닙니까? 299명이나 되잖아요. 예.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책임 있고요. 예. 또 행정부도 책임 있고, 행정부는 이미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또 국회의장은 왜 나가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예. 우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예. 우리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단 말입니다. 세월호 때 그렇게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난했던 우리 정치권이 예. 또 이렇게 대참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된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적어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는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사건이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그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예. 뭐 당연히 깨끗하게 스스로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지요. 자진 사퇴하는 게 옳다 한마디로. 불명예스럽게 나가는 것보다 저는 인사권자 부담도 줄어들고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사건이 수습이 돼.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자진 사퇴가 정답이다는 말씀이고 한덕수 총리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렇게 따지면 뭐 끝이 없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를 한다는 것은 좀 내각 총사퇴와 이제 하는 건데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좀 글쎄요. 그래 되면은 또 다시 내각을 구성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위도 보면은 교육부 장관 한번 교체했더만은 또 야당이 또 반대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장관 임명이 또 최근에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자진 사퇴, 총리 교체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거죠. 아직 신중히 판단하자. 본인이 뭐 그만두겠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알겠습니다. 예. 좀 다른 얘기지만 모신 김에 짧게 이번에 당 대표 경선에 나서실 건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당대표 내가 해야 하는 이유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정치판이 썩었잖아요. 여야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정치를 저는 우리 사회에 가장 개혁을 해야 될 개혁의 1호는 개혁 대상 1호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여야가 싸우고 맨날 뭐 정쟁하고 거기에 날밤 다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고 나면 또 거기에 가서 또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는 정치권이 정말 대우각성해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우리 먼저 특히 우리 국민의힘 여당 먼저 우리가 좀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개혁하실 건가요, 국민의힘은?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의석수가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 의석수가 너무 많거든요. 국회의원 숫자 너무 많으니까 국회의원 줄이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애들은 진짜 국민을 위해서 진짜 봉사하는 집단이 맞는가 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의문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석수를 줄여야 되고 그 중에서 비례대표제 있지 않습니까? 47명이거든요. 47석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된다. 폐지해버려요? 그게 정치개혁의 저는 신호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정당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정당 국고보조금을 20년 동안 무려 1조 2천억 이상 받았습니다. 여야 정당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정당 국고보조금이죠. 그런데 단 한 차례도 감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감사원장한테
왜 국회 정당은 감사를 하지 않느냐. 감사원법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부터 당당하게 감사받고 잘못됐으면 또 잘못된 부분을 또 바로 잡고. 알겠습니다. 그게 개혁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네네. 국민의힘 그 당만 어떻게 개혁하는 게 아니라 정치 전체 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 감축, 비례대표 폐지, 국고보조금 감사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오겠다 이 말씀까지. 그리고 면책 특권도 국회의원이 가지고 정치인이 가지고 면책 특권도 저는 내려놔야 된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걸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도 바뀌어야만이 알겠습니다. 야당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오죠.